자, 이번엔 테마 18번입니다. 물건이죠. 물건.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나 한번 다시, 이게 들말랐네요. 뭘 배웠나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볼게요. 민법의 구성이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민법은 총치, 그리고 재산법으로서 물권, 채권, 그리고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오는데 답은 아니니까 안심하라 그랬죠. 이런 게 나오면은 땡큐 그래야지 모르는 게 나왔다 이렇게 긴장하실 게 아닌 거예요. 고맙다 얘들은 답이 아니구나 그러고 확 제껴놓고 이제 다른 데서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총칙에서 주로 80%가 나오고 여기서 20%가 나온다 그랬죠. 이 총칙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총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을 뽑아서 총칙에다가 설명해 놨거든요. 총칙은 권리에 관한 내용이 그 주 내용이고, 그럼 잘못하면 이게 권리편 이렇게 될까봐 이게 총칙이라고 미리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민법 전체에 흐르는 기본 정신을 통칙이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두 개입니다. 민법 제1조와 민법 제2조 두 개예요. 그래서 법원과 신의 성실 이 두 가지 배웠죠? 여기고요. 그 다음에 권리다라고 하는 거야.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가 뭐냐? 권리가 도대체 뭐냐?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권리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느냐. 저희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를 취득해야 되겠죠. 그죠? 권리를 취득했고 그 권리를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또 활용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누구의 권리를 사기도 하죠. 누구의 권리를 제가 사면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나한테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나한테는 권리가 발생을 하고 또 그분은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럼 그분의 권리가 나에게 이렇게 이동해 오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한마디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권리의 주체에 관해서 한 겁니다.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권리의 주체죠. 그럼 자연인과 법인이 뭐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 이게 권리의 객체인 거예요. 물권의 객체는 뭐가 되고요? 물건이 됩니다. 채권의 객체는 상대방의 급부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급부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총칙에서 다 정할 수는 없고 채권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객체인 물건은 단순하게 딱 정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물건의 객체인 물건에 관해서 정해놨어요. 민법 총칙에서 물건의 종류는 강의 학문상의 분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강의 학문상의 분류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학상의 분류, 이걸 이제 강의 학문상 이렇게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학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자들이 분류하는 방식인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물건에 관해서는 일단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부동산, 동산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주물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원물이 되고 어떤 것이 과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라고 하는 건 느낌 가지고 아시죠? 근데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을 지금 부동산이 뭔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물어보면 왜? 시킬까봐 갸우뚱 그러는 거야. 안 시킬 테니까 부동산 뭔지 아시죠?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토지에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에 고정된 게 부동산이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토지는 뭘까요? 토지에 고정된 게 부동산이면 토지는 뭘까요? 땅이지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양 있게 얘기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도 부동산이죠, 당연히. 그죠? 토지가 땅이라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토지도 뭐라고요?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도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전부 뭐가 돼요? 그러면 동산이 되는 겁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이나 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 부동산이 주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주물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부동산이 종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종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물과 종물은 어떻게 보면 좀 주도적인 물건이고 이 물건을 좀 도와주기 위한 물건이고 뭐 그렇게 좀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손목시계를 요즘 잘 안 차고 다니시대요. 손목시계 제 시계 가지고 제 팔목에 보이는 게 이 손목시계만 보이십니까? 어떤 분 또 반지 그럴까봐 꺾었어요. 이렇게 하고 시계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반지도 보이네요. 그러시는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시계만 보이십니까? 지금 손에 시계만 보이세요? 네. 시계 줄은 안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시계 그러지만 이 시계에는 뭐도 같이 붙어 있어요? 시계 줄도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된 물건이고 이건 종된 물건이다. 이 물건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건을 종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통 시계 산다 그러면 시계줄까지 같이 사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물이 팔리면 종물도 같이 팔리는 걸로 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것도 시계고 저 뒤에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시계죠. 저 시계와 이 시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벽에 붙어 있는 시계는 저렇게 쓰는 거고요. 이 시계는 팔에다가 이렇게 하고 쓰는 거죠. 저걸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닐 수 있잖아요.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궁금할 때마다 꺼내서 한 번씩 보면 되죠. 몇 시일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죠.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그런 용법이 아니잖아. 저 시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붙여놓고 쓰는 게 저 시계죠. 그런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궁금할 때 이렇게 꺼내서 본대요. 아유 참 절묘한 사람입니다.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번엔 줄로 묶었답니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몸에다가 감고 다녀요. 잘 안 보이죠? 그럼 앞사람한테 톡톡 두들겨서 몇 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봐달라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용법이 다른 거야. 저거는 줄 없이 쓰는 거지만 이건 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저것도 시계라고 부르고 이것도 시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계를 부르면 시계줄도 시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데 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거는 시계고 이거는 뭐예요? 시계줄입니다. 그리고 주물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계줄이 이게 칙칙하다 그래서 다른 시계줄로 바꿀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분리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제가 시계 팝니다. 10,000원에 그러면 여러분이 10,000원 가져오죠? 그럼 시계를 통째 풀러줘야지 줄을 빼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계 팝니다. 가로 열고 줄 빼고 가로 닫고 이랬으면 줄은 안 팔고 뭐만 팔겠다는 거죠? 시계만 팔겠다라고 이렇게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어떻게 하고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도 원물이 되고 동산도 원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부동산도 과실이 될 수 있고 동산도 과실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이 있고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대요. 이 이익을 이 물건의 과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과실이요. 열매, 우리가 보통 나무를 키우면 과수나무를 키우면 뭐가 생기죠?
과일들이 생기죠. 이것도 일종의 과실입니다. 그런 게 가장 전형적인 과실인 거예요.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암캐 같으면 새끼 날 때도 있죠. 돼지나 말 같은 거 키우다 보면 짐승 키우다 보면 짐승이 새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원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물건을 과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물, 과실 구분되시죠? 네, 과실의 종류는 그 과실이 발생 원인에 따라서 천연과실도 있고 법정과실도 있는데 지금 천연과실은 다 설명했잖아요. 그럼 법정과실은 도대체 뭐냐? 법정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실로 하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뭐요?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도 과실로 보겠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집이 한 채가 더 있습니다. 그럼 세를 주죠? 월세를 줍니다. 그럼 매월 그 임차인이 사용 수익한 대가를 월세라고 나한테 줄 거 아니냐고요. 그게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월세 있잖아. 월세요. 월세를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세. 우리 자동차 빌려줄 수 있죠? 렌트카 업을 하는 거야. 그럼 자동차 빌려줍니다. 그럼 매월 렌트비 내죠? 이것도 뭐죠? 법정과실인 거야. 법으로 그런 것들은 과실이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과실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어떤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잖아. 사용 대가로 받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뭘로 보겠다고요? 과실로 보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천연과실은 그냥 그거예요. 나무 키우다 보니까 나무에서 과일이 생기더라.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짐승이 새끼를 낳더라. 이런 것들은 천연과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민법에서 정해놓은 물건들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 안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알아집니다.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어려운 생각만 드니까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여기서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시죠. 부동산, 동산. 우리가 이걸 법률용어로 정의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느낌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앞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착물들.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토지 위에는 건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건물도 부동산인데 그럼 건물과 토지는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냐 아니면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또 따져봐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토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토지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죠? 건물과 토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건 뭐죠? 이런 것들, 예, 나무들이요. 앞으로는 이제 이걸 수목이라고 부르세요. 나무예요. 나무들. 수목입니다. 이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정착물 맞죠?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분인데 이 수목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수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하게 되면 수목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목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등기된 임목 이런 얘기 나와요. 등기된 임목. 그럼 이걸 등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명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 명인이 뭐예요? 이름 쓰는 거예요. 우리 도장 찍죠?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장 찍잖아요. 이걸 날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물건에다가 내 이름을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적이고 원시적인 소유권의 공시 방법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서부 영화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OK 목장의 결투 그러면 그 목장 말이나 소에다가 낙인 찍죠.
엉덩이 같은 데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뭘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장 소다, 우리 목장 말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명인 방법이거든요. 옛날에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다 인정했는데 이제는 명인 방법이 여기 있는 수목이나 기타 비분리 과실 정도에만 명인 방법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명인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목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토지의 일부인데 예외적으로 명인 방법이나 아니면 임목 등기가 되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또 취급하기도 합니다. 복잡하죠? 시작한 거니까 하나 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뿌리. 무슨 뿌리일까요? 산삼인가요? 산삼 같은 거. 인삼은 농작물입니다. 산삼은요, 자연 속에서 생긴 뭐죠, 이게? 과실인 거야. 자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입니다. 근데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동안은 지금 땅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분리 과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지나가면서 그래요. 신받다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나요? 신받다? 예. 그 뭔 소리죠? 네, 맞습니다. 그게 명인 방법인 거예요. 내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삼캐로 갔습니다. 갔다가 신받다 김씨가 소리 질렀어요. 근데 김씨는 안 내려오고 같이 다니던 이씨가 이거 갖고 다녀요. 그럼 김씨 어디 간 거죠? 여기 들어가 있겠죠? 누가 죽였을까? 같이 갔던 이씨가 죽인 겁니다. 그죠? 그래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뭐야? 이게 일종의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들이요. 뭐 쪽파, 대파. 이것도 산삼 같으면은, 예, 뭘로 보는 거죠? 예, 미분리 과실로 보지만, 인삼 같으면 농작물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농작물들, 이 농작물도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무조건 경작자 소유를 합니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는 얘기는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판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딱 정의해 줬어요.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입도를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봄에 모내기 하죠. 봄에 모내기 하잖아요. 그 모짜리 보면은 이렇게 모에다가 이렇게 자리 해놓고 한 4 내지 5cm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논에 갖다 심잖아요. 한 6, 7cm 자라야 논에 갖다 심나요? 한 10cm 정도 되면 갖다 심는구나, 그죠? 근데 4 내지 5cm 정도 자란 모짜리도 파릇파릇하게 나온 이 모짜리도 농작물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심으면 올 가을에 수확할 수 있죠.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뭘로 봐요? 농작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농작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인삼을 심었대요. 인삼은 보통 한 3년 정도 돼야 농작물로서 가치가 있죠. 인삼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고 1년이 지났대요. 얼마 있어야 수확하는 거죠? 아직 2년이 더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농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냥 소유권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 놔뒀더니 어떤 녀석이 반은 인삼을 심었고 반은 어떻게 여기 벼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짜리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모내게 해놨어요. 그러면 인삼은 건드려도 돼요. 인삼은 전부 가서 뭉개버려도 되지만 이 벼는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 전부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왜? 벼는 지금 어떻게 됐어?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지만 인삼은 아직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돈은 아마 인삼이 몇 배는 더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인삼은 어떻게 그냥 가서 차 가지고 트랙터 가져가서 확 밀어버려도 관계없어요. 아직 농작물이 아니죠. 수확기에 있어요. 아직 수확기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입도를 갖춰서 수학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인방법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임목등기라거나 명인방법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등기가 됐든 등기가 안 됐든 무허가든 유허가든 적법한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붕하고 기둥하고 주벽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이거 정도만.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고 있는 정착물은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건축물을 배울 거예요. 건축물은 뭐고 건물은 뭐냐? 개념이 조금 달라요. 건물은 우리 민법에서 사법상 얘기하는 거래 객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념인 것이고, 건축물은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느냐, 즉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하기 위한 게 건축물의 개념인 것이고요. 건물은 우리 민법에서 거래 객체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민법에서 왜 이따위를 배우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따위들을 왜 배우느냐? 토지를 샀대요. 어떤 분이 토지를 샀습니다. 근데 지상에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 있다는 거야. 이게 건물인지 아닌지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뭘 보면 되는 거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건물이죠. 그죠? 봤더니 미등기래. 무허가 건물이래요. 그럼 내가 땅 샀으니까 건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아니야.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내가 땅만 샀어요. 건물주는 누군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허름한 건물이 있어요. 발로 툭 차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럼 이건 독립된 부동산인 거예요. 내가 땅을 샀다고 해서 땅 주인이라고 해서 그거 함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집 한 채 지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땅을 샀네요. 땅 위에 수목이 아주 그냥 곱게 뻗은 수목이 아주 한 몇백 그루가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명인 방법도 없어요. 이 수목 명인 방법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 까고 이름 쓰는 게 명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언제 다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치고요. 중간중간에 편말 이렇게 박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표시만 해 놓으면 됩니다. 과수원 가면 그렇게 해놨죠. 과수원 같은 데 보면 울타리 이렇게 쳐놓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죠? 명인 방법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명인 방법도 안 돼 있네요. 또 임목등기부도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럼 땅 샀습니다. 개 탄 겁니다. 수목도 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임목등기가 있으면 땅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임목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되는 겁니다. 명인방법 해놔서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이죠.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샀습니다. 샀으면 어떻게 된 거죠? 나무도 누구 게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요. 제가 민법 선생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개사 강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런 거 가지고 와갖고 질문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땅을 샀대요. 이렇게. 땅을 샀는데 땅에 이렇게 고송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름들이 소나무가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임목등기도 안 돼 있고 그때 당시에 명인방법도 안 돼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한 7, 8개월 있다가 자기가 주인이랍시고 와가지고 지 거라고 길길이 뛰고 난리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입을 찢어버리면 돼요. 명인방법도 안 해놨죠? 임목등기도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그럼 와갖고 괜히 생떼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퇴거명령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퇴거시키면 되는 겁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하에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있어요. 지하에. 그게 뭘까요? 광물인 거야. 광물. 광물이 채굴이 되고 나면 동산이 됩니다.
근데 광물이 채굴되기 전에는 미채굴 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채굴 광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는데 부동산은 일단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정의했죠.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인데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럴 때 토지는 무조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정착물도 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냐 아니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도 있지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토지의 일부예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지상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지하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대 1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4대 1이면 지상에 몇 개요? 네 개 있고 지하에 하나 있죠. 그런데 특별한 공시 방법이나 특별한 무슨 뭐 경작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 오직 하나 뭐밖에 없어요? 건물밖에 없어요. 건물은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춰야 건물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수목원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인방법이나 임목등기가 돼야 되죠. 여기 미분류 과실은 명인방법을 해야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농작물도 경작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작자만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어야 된다고. 땅에 심었어요 지금. 근데 싹도 안 나왔어요. 아직 싹도 안 나왔어. 근데 분명히 한두 달 있으면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물건이야. 그러면 수확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입도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될 수가 없죠. 이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그러니까 지상에 몇 개요? 4개. 지하에 하나. 그런데 always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뭐다? 건물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지어버리고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그림 떠올리면 되죠. 지상에 몇 개 있었어요? 4개, 지하에 하나 있었잖아요. 강제적으로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4개 하나 이거 기억하고 가시면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부동산과 동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 그래요. 시계하고 시계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물, 종물을 정의할 때는 그래요.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에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이 물건이 있고요. 독립된 물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이 물건에다가 부속을 시킵니다. 부속을 시킨 이유가 이 물건에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상용에 공한다. 말이 어렵거든요. 상용에 공한다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평상시 사용하는데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평상시 사용하는데 그 사용 어떻게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계 줄 없이 시계만 가지고 다녀도 시계로서 기능 충분히 하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시계 줄을 차고 다니면 좀 편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용에 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상용에 공하고 있는 이 물건이 종물인 겁니다. 이건 뭐가 되고요? 주물이 되는 거고 이거는 종물이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주물을 팔면 종물도 같이 팔리는 건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줄 빼고 팔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주물 종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우리 보기로 하고 일단은 개념 정리하셨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이 있죠. 아까 원물과 과실은 잠깐 설명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고요.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 이거를 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원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실은 종류가 2개였습니다. 그죠?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천연과실이 있었고요. 법정과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이고요. 법정과실은 법률 규정으로 이것도 과실로 정하자라고 해놓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세. 이거는 강아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천연과실, 법정과실이다. 이거는 누가 수취해야 되느냐, 수취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취권자가 누구냐 그래요?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수취할 권리자인 거야. 자, 내가 키우는 우리 집 개입니다. 해외여행 가면서 내가 6개월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올 테니까 좀 키워줘라 라고 옆집에다가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이 개가 새끼를 낳네요. 그럼 6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내가 맡길 때는 새끼 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새끼를 낳았대. 와서 보니까. 그래, 그럼 그 강아지들은 누구 소유가 돼야 될까요? 제 소유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그분 소유가 돼야 될까요? 주인 소유일까요? 아니면 그분 소유일까요? 주인소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점유하고 있는 자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수취할 권리자가 그자인 거야.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의 취득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게 아닙니다. 소유자들이 괜히 거기서 무슨 우리 개가 났는데 그랬어요. 개는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개 물건이죠? 개 물건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완전히 물건인 거예요. 개한테 제 이러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그 교직을 하는 아이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교직 신청하잖아요. 이 교직 신청하는데 그 교직도 요즘에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면접을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와서 면접 좀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러 갔는데 교직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물건을 가지고 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글자를 써놓고 손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고 이제 아이들한테 모음과 자음이라든지 문법을 한번 가르쳐봐라 라고 이제 과제가 주어졌어요. 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모음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죠? 자음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든지 아니면 자음, 모음으로 구성되든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요. 그죠? 그래. 근데 얘가 받침이고 얘는 뭐죠? 두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받침이고 얘가 받침 맞나요? 틀린 겁니다. 이것이 받침이지 무슨 얘가 받침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게 그런 식의 말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어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변질된 거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쟤는 어디다 붙이는 거죠? 사람에 붙이는 거예요. 사람에. 그쵸? 아랫사람. 윗사람한테는요? 이분 저분 그래야 되죠? 그것도 잘 모르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개도 뭐라고 했어요? 물건입니다. 개 물건이에요. 철저하게 물건입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죠? 과실이 생긴 겁니다. 그냥 이름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과실이야. 그럼 그 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 그렇습니다. 원칙이 누구죠? 소유자죠. 내 개가 새끼를 낳으면 당연히 내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죠. 다만 이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유자보다 먼저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선의 때, 예. 아기 때는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그분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의학이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그것까지 지금 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가서 6개월 동안 여행 갔다 올 건데 개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분은 뭐가 되는 거죠? 선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걔가 이렇게 특기를 가졌는지 모르고 맡겼는데 뭐 한 달 후에 났다든지 두 달. 전혀 관계없다니까. 그래요?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인 거예요. 법이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헤이, 법이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속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법이 잘못됐을 수가 없어요. 법은 옛날부터 명확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못 운용했던 거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법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법이 몰랐던 거고 법을 몰랐던 걸 우리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민법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실제 민법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쑥쑥 받아들여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특히 이제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은 그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정말로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거진 70 다 되신 분이신데 중개사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상속과 관련돼서 이제는 시집 간 딸이 상속 많이 받아요? 시집 안 간 딸이 상속 많이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는요. 똑같습니다. 아들하고 딸도요. 장남하고 장남이 아닌 자식들하고는요. 똑같습니다. 그거. 다 똑같고요. 이제는 전부 똑같습니다.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아기를 어머니 성에 따라서 출생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가르치다가 그분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수업 시간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씨가 어떻고 밭이 어떻고 막 이러시는데 그 옛날 사고방식이죠. 옛날 사고방식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조선의 법제는 지금 우리 일본 놈들이 만들어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법제보다도 조선의 경국대제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여성의 인권이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축첩관계로 해서 애를 낳네 안 낳네 그래가지고 고위공직자 한 분이 조금 시끄러운 분이 있죠. 옛날 같으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귀향해요. 소문이 난 것만 가지고도 바로 귀향인 겁니다. 그 자리 유지 못합니다. 지금 옛날로 하면 뭐 하는 거죠? 사헌부 수장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축첩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분은 바로 그 집에 가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기생이 내가 저 사람이 후실이고 어쩌고저쩌고 이 소문만 나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첩이 있는 관리, 첩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관료는 한양에 근무를 못했어요. 중앙 가서 근무 자체를 못했어요. 예,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벼슬을 하게 되면 그 부인은 무슨 칭호를 받습니까? 남편이 정승이 되면 부인은 정경부인이라고 하는 벼슬을 갖습니다. 부인도요. 왜냐하면 남편이 고위직에 나갔다는 얘기는 부인의 내조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념인 거예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그러니까 첩을 둔 자는 중앙관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됐던 겁니다.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다 라고 하는 관념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출가 외인이다 라고 하는 관념이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권력을 쥐었습니다. 권력을 쥐었는데 나하고 성이 같은 내 형제들이 내 이름을 이용해서 어디 휘둘르고 다니면 남들이 금방 알죠. 저거 신이용이 등에 없고 하는 그 형제 나부랭이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성이 다른 처남들을 이용해서 제가 얼마든지 못된 짓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척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외척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척들을 멀리 하라는 뜻에서 출가 외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관념이 있었던 거지. 다른 시집 가면은 친정하고 단절해라 그게 아닌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게 일제시대 때로 넘어오면서 일본 사관, 일제 그 식민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왜곡을 시킨 겁니다. 왜곡을 시킨 거지 실제 옛날에 그 법제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사실혼 제도 알려드렸죠? 사실혼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 관습법상의 제도 중에서 사실혼 제도가 있어요.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혼의 배우자. 이 배우자입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권리만 없지 사실혼의 배우자도 적법한 배우자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유명한 집안에 딸이 넷이에요. 큰아들이 하나 있고요. 아들이 하나 있고 밑으로 딸이 넷인데 이 넷째 딸인 거죠. 이 넷째 딸은 얼마나 이뻐요. 옛날에. 그죠? 넷째 딸이 이 집안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머슴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죽어도 얘하고 결혼하겠대요.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해서 혼인을 시켰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금 데리고 살면서 저거를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옛날 세경이라고 하죠. 세경을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는 거예요? 가족이고 집안일을 하는데 무슨 세경이냐고. 가족들이 집안일을 할 때는 월급을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같이 사는 가족이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한테 월급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쁘니까 그냥 주는 거지. 이거 안 줘도 되죠. 수고비 같은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법률상 어떻게 하자고 이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이혼하자. 그래서 둘이 이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남남이 돼버리죠. 그러는 차이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때가 아닌 거야. 그 이후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는데 법률상으로만 이혼했지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죠.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고요?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혼했으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장인 장모 뭐 달라고 얘기해? 월급 달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월급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죽으면 사실혼의 배우자인 이 딸이 남편의 월급을 어머니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상속권하고 몇 개 정도만 없지 사실혼의 배우자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배우자인 거예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죠?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해자에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혼 제도가 언제 생긴 거냐면 조선시대 때 생긴 겁니다. 조선시대 때. 보쌈 아십니까? 보쌈? 네, 보쌈이 뭐예요? 이 사실혼 제도인 거야. 우리 앞에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지분명 사양 그래가지고요. 사실혼 제도. 이게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 5개가 있어요. 그 5개 중에서 이 사실혼 제도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사실혼 제도 이거 인정해 준 게 청상가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청상가부입니다. 청상가부. 대감집의 청상가부들 뭐야 지금 며느리 새로 온 거예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 그 아들이 옛날에도 총각 파티는 있었대요. 아주 그냥 질펀하게 노는 총각 파티가 있었답니다. 그럼 장가 가는 날 친구들이 납치에다가 기생집에 가갖고 심하게 술 먹이고 막 골리다가 죽어요. 그럼 그 다음날 구루마에 실려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게 새색시 어떻게 한 거죠? 원삼족들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못 내리고 옷도 못 입고 이렇게 앉아서 남편 기다리다가 들어온 게 죽은 게 왔네. 청산가부입니다. 이 청산가부 인생이 불쌍하죠? 인생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돌쇠요. 돌쇠. 돌쇠 시켜서 아시마님 데리고 저기 산에 가갖고 이렇게 화전 하나 읽어놓고 여기다 집 하나 지어놓습니다. 둘이 도망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둘이 도망가서 살으라고 대감마님이 시킨 겁니다. 이게. 보쌈을 한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여자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정조관념 이런 게 아주 투철한 여자들인데 쌀푸대 갖고 왔고 이렇게 담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그냥 술이 꽐라가 돼서 가서 자면은 쌀푸대 가지고 이렇게 담을 수 있을까요? 그거 담기 쉽지 않을 거야. 담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울러매요? 또 울러맸다고 쳐. 울러매고 담장을 넘는다고?
도관이 다 나가요, 이거. 어떻게 담장을 넘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감마님이 보내놓고 뭐라고 소문내는 거야? 요놈이. 아씨를 어떻게 했어요? 싸가지고 강제로 들쳐맺고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쌈에 성공하면 어떡한다? 잡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혼인신고는 못하는 겁니다. 혼인신고 못하고 어떻게 하죠? 사실혼 관계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요. 청산과부로 혼자 이게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요. 그죠? 옛날에 이게 다 경국대전에도 이렇게 보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공하면 잡으러 가야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런 건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성공까지만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보쌈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보쌈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쌀푸대 못 집어넣는다니까. 여자를 어떻게 쌀푸대 집어넣어. 집어넣고 또 이렇게 해서 울러 매고 여기까지 가면 숨 막혀서 죽어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그리고 담장 어떻게 넘어. 50kg 정도 되는 여자를 여기다가 울러 매고 담장을 넘어요? 무릎이 안 남아있겠죠? 예,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뭐 관습법상의 제도도 하나 이렇게 봤고요. 자, 어쨌든 원물하고 과실, 법정 과실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요. 누가 천연과실은 뭐라 그랬어요?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요. 이거는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라고 얘기했죠?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자가 임대차를 통해서 A라고 하는 자가 사용수익하면서 매월 30일 날 차임을 100만 원씩 주는 이러한 임차주택입니다. 임차주택이 갑에서 을에게 양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날이 6월 16일인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누구 소유죠? 갑 소유입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누구 소유인 거야? 을 소유입니다. 을이 지금 이게 100만 원 받겠죠? 근데 이 과실은 천연과실이 아니고 무슨 과실이요? 법정과실이잖아요? 법정과실은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갑이 얼마를 취득하면 될까요? 갑이 50만 원, 을이 50만 원 취득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자, 내가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을 키웁니다. 암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서 임신해갖고 곧 새끼를 낳을 것 같아. 옆집에다 맡겨놨습니다. 맡겨놓으면서 뭐라고요? 나 외국 갔다 올 때까지 우리 말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새끼 날지 모르니까 새끼 좀 잘 받아주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망아지 누구 소유죠? 그분 건 거야. 그분 키우고 있던 분 있죠? 잘 보살펴 주던 분인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아까 시계도 그렇다고 얘기했죠? 시계 팝니다. 줄 빼고 갈아닫고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리 정할 수 있고요. 과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 새끼 나면은 제가 후사할 테니까 새끼도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거죠? 새끼도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가 된 거죠. 이 경우엔 그 망아지도 소유권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을에게 양도하면서 야 싸게 샀으니까 요번 달 차임은 내가 받을게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동의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100만 원 다 갑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약정할 수도 있죠. 을이요. 야 그냥 이거 귀찮으니까 차임 내가 받을게 라고 한다고. 그 대신 요번 달에 나오는 뭐 세금은 그냥 내가 낼게, 네 이름으로 나와도 내가 낼게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에 관해서 이제 우리 그 18번에 보시면 물건 그래. 범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하고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렇게 다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그죠?
네, 개념만 잘 이렇게 책 갖고 자꾸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은 법률 관계와 그 변동 그렇습니다. 이 법률 관계는 지난 시간에 법률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죠?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관계로서 권리 의무 관계, 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고 법에 의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그런데 권리 의무 관계를 그냥 뭘로만 표현한다고 권리 관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권리 그러면 항상 등가적 가치를 갖는 의무가 쫓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 관계 그래요. 그래서 법률 관계와 그 변동이라는 얘기는 권리의 변동이다 라고 하는 거야. 줄여서. 그래서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다. 이제 객체했으니까 뭐 할 차례지? 이제 권리의 변동 이거 할 차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앞부분처럼 뭐 법인, 자연인 이런 것보다는 권리의 변동은 상당히 재밌어요.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거 이거에 생물체입니까? 권리가 생물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스스로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생물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변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이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86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법률 행위는 우리가 개념이 완전히 정립될 때까지는 그냥 계약 있죠, 계약. 매매 계약이 됐든 임대차 계약이 됐든 뭐 증여 계약이 됐든 고용 계약이 됐든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뭐라고 보면 돼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법률 행위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법률 행위 그럼 뭐라고 이해하시자고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다라고 하는 건요. 당사자끼리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권리관계가 변동이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원인은 법에다 명확히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아버지가 아무런 유언 같은 것도 없이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죠. 그죠? 자식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럼 아버지 권리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동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권리는 소멸했고 자식들의 권리가 발생을 했죠. 이것도 일종의 변동인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는 변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하고 이 시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10,000원에 드릴 테니까 와서 사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0원 가져와서 제가 이 시기의 소유권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여러분에게 이동했죠. 그럼 여러분은 권리를 취득했죠. 내 권리는 어떻게 했어요?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 변경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건 지금 나하고 뭘 했기 때문에 그래? 법률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딱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그럼 계약을 하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한테 이 시계 사실 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계를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청약의 의사표시다. 사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살게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때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요. 의사표시 이거 없어도 관계없죠? 의사표시가 없어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 사망하셨다고. 그러면 권리가 변동이 되죠. 네.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법률 사실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준법률행위 있다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했답니다. 불법행위에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부당이득이 생겼대요, 나한테. 내가 부당이득이 생기고 나하고 거래한 여러분이 손해가 생겼답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받아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런 거 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사망했답니다. 사망했대요. 사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권이 생겨버리죠. 또 사무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다라고 하는 건요. 아무런 원인 없이 타인의 업무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줬대요. 아무런 법적인 원인 없이 타인에게 경제상 또는 신체상의 어떤 이익을 줬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무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이제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요. 사무관리. 저기 시골에 성당이에요. 시골 성당에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외국인 선교사예요. 남자 선교사입니다. 키도 크고 젊어 총각이죠. 아유 그냥 몸에 근육도 많고 엄청나게 튼튼하신 분이요. 그런데 그 충청도 시골에 목욕탕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대중목욕탕. 산에 대중목욕탕 가서 목욕해야 되겠죠? 대중목욕탕 매일 가는 거야. 얘네들은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에서 썩는 냄새 나죠? 그러니까 매일 여기 가서 씻습니다. 씻으면서 목욕탕에서 푸시업도 열심히 하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몸매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야. 한 2달 지났네. 2달. 매일 오니까 여기 몸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분 있죠? 때 밀어주시는 분이요. 일명 세신사래죠. 세신사. 옛날엔 때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하대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몸을 어떻게 한다? 씻어주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세신사요. 이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한테 지금 거울 보고 있어요. 여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 앞에서 거울 보면서 팔 꺾어갖고 알통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통 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시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와시유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셨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밀어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세신사가 어떻게 모셔다가 밀어드렸겠죠. 이렇게 밀어드린 거야.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오셨냐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와시유가 뭐 보고 있냐는 뜻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거울 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 세신사는요. 때 좀 밀으라고 하는 줄 알고 가서 밀어줬죠. 둘 사이에 때 밀어달라는 계약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몸에 어떤 편익을 줬죠. 경제적 이익이나 또는 편익을 제공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 민값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분이 또 막 열변을 토하신 분이 있으세요. 차를 길에다가 대놨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걸 차에다가 장착하면 정말로 연비도 높아지고 굉장히 차 부드럽고 잘 나간다고 장착 한번 해보시라 그랬대요. 그리고 본네트 좀 열어보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더니 본네트를 열더니 자기가 막 갖다 이렇게 장착을 해줬대요. 그러더니 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길길이 뛰면서 내가 너한테 이거 붙이랬냐고. 예? 당장 뛰어가라고. 근데 그건 뛰어가면 또 이제 물건이 못 쓰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경찰이 오더니 이건 우리가 개입할 게 아니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랬는데 보니까
지방법원에서 갔더니 약식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50만 원 주라고. 그러면서 똑같이 법이 잘못됐다고 이놈 새끼들이 다 뇌물 먹여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무관리가 성립한 거라고. 그죠?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분명한 의사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거절했어야 되죠. 하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었어. 하지만 자기 차에다가 물건을 다는 거, 자기 차에 이익을 주는 걸 보고서 반체했죠. 놔뒀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익이 생겼다고. 그럼 그 이익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환해야 된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무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사무관리로 인해서 나한테 이익이 생겼으면 그 이익은 돌려줘야 되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고? 보수 청구하는 거예요. 보수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 청구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당사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돼 있다고.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법으로 이런 사실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상속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어도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경우는 있겠죠. 왜? 그런 사항을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이 원인을 세부적으로 구성한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뭐야?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법률행위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서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의사표시는 없어도 법으로 정한 기타 법률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여기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률행위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어떤 표시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사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죠. 사람 이외에 동물들이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이외의 동물들이 의사표시하는 거 보셨나요? 아주 초보적인 의사표시 개들이 해요? 못해요? 아주 초보적인 의사표시 누가 해요? 개들이 해?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사람만 의사표시 한다니까. 그럼 개가 똥 마렵다고 낑낑대는 건 뭐야? 그거 개소리야. 그거 개소리예요, 그거. 그걸 갖다 개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낑낑대고 막 이러는 거, 안절부절 못하는 걸 개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근했다가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애완견이 반갑다고 막 이렇게 덤벼들고 막 이러는 거죠. 이거 뭐야? 반갑다는 의사표시요? 그게 개수작이라고. 그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괜히 이유 없이 자꾸만 출근대고 그러면 개수작 부린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의사표시 아닙니다. 의사표시는 누구만 해요?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바깥으로 표시하면 그걸 의사표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국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의사표시 내용이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고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목적이 바깥으로 표시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의사표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이걸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게요. 좀 쉬겠습니다. 이 재밌죠 이제? 잘 들으시면 재밌어요. 좀 쉬겠습니다.